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인지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비밀, 이 책입니다. 우리가 마켓 4.0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켓 1.0에서 2.0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100년이 걸렸고 2.0에서 3.0까지 한 30년. 근데 3.0에서 4.0 넘어가는데 우리 한 7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뭐 5.0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과 이제 3, 5년 정도면, 3년에서 5년 정도 후가 되면 아마 5.0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립 코틀러이죠.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마켓 3.0을 이야기하면서 융합과 연결의 시대, 영역이 파괴된 시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택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미 마켓 4.0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융합의 시대, 그리고 연결과 콘텐츠의 시대가 됐습니다. 또 고객은 단순히 리시버, 받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1인 미디어로서 전달자 혹은 고객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고객 미디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 TV의 어떤 VJ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고, 미용 전문 기업인 세포라, 이 기업은 전 세계 미용사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약간 정치색이 없지 않지만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스타트업 청년들이 이 연결 경제 시대에 뛰어들어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고객에 관련된 이야기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고객들이 바뀌어가고 고객들의 니즈는 바뀌어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는 기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가도 몇 년 지나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사실은 2010년도에 세일즈를 지배하는 착한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한번 번역되었던 책입니다. 근데 다시 이 책이 오늘날 다시 번역이 되어져서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 점. 아무리 산업과 시장이 바뀌어도 고객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조직 내에서 어떻게 고객을 만들어내고 고객을 관리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냐 하는 이 서비스 중심 조직이 되는 것, 서비스 중심, 고객 중심 조직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고객이 무한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고객을 유지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는 조직이 될 것이냐를 주제로 해서 크게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실과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고요. 경영자와 또는 조직의 리더로서 이 책에서 얻어야 될 7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지침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눌 이야기는 고객에 관한 진실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고객 카드가 몇 장 정도 되십니까? 식당 또는 헤어 디자인 샵, 그리고 어떤 팬시 샵 또는 자주 가시는 마트, 고객 카드를 몇 장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느 기업의 고객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 고객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고객 아이디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거 기억할 수가 없어서 어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보관해 둔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고객은요, 선택지가 무한한 상태가 됐습니다. 고객에 관련된 진실에 관해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서 그대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고객의 단 4%만 기업에 불만을 제기한다. 나머지 96%는 조용히 사라지고 91%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객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기업은 심각한 재정 손실을 입는 반면 잘하는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하던 기업을 떠나간다. 68%는
기업과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고요. 14%는 제품에 대한 불만족, 9%는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 5%는 다른 단골 거래처를 개발했을 경우, 3%가 이사, 그리고 1%가 이유 없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떠나가는 이유는 그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이나 직원의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이 약 68, 7%에 가깝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 한번 보죠. 불만족한 고객은 보통 8명에서 10명의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문제를 말하는데 5명 중에 1명은 무려 20명에게 알린다. 부정적 서비스 사고 하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서비스 사례 12가지가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요. 불만을 제기한 고객 10명 중 7명은 불만 사항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면 다시 거래를 한다. 불만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경우 95%는 다시 찾아온다. 문제 해결 방식에 만족한 고객은 평균 5명에게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불만 고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관련된 이야기죠. 다섯 번째요. 기업은 평균적으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규 고객 확보하는 데 6배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하지만 기존의 고객의 충성도가 갖는 가치는 신규 고객이 한 번 구매에 지불하는 금액의 10배에 맞먹는다. 여섯 번째요.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업의 평균 매출 이익률은 1%에 불과하고 시장 점유율은 매년 2%씩 감소한다. 달리 서비스 품질이 높은 기업의 연평균 매출 이익은 12%에 이르고 시장 점유율은 6%씩 늘어난다. 평균적으로 기업은 5년마다 고객의 절반을 잃는다. 이런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고객들이 어떻게 그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지에 관련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기업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소비자로서 이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숫자보다 지금은 최근에는 고객의 선택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고객 관련된 지표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나는 우리 고객의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고객들이 떠나가고 있는지 혹은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판매와 고객을 돕는다는 개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책의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판매란 고객을 돕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BH에서는요. 판매 사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확보하는 일을 합니다. 1000명 이상이 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옷을 판매하는 매장에 근무해야 될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옷을 판매하는 판매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매출을 올리는 일입니다. 옷을 파는 일입니다. 옷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만약에 옷을 파는 것이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판매사들의 양상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옷 하나를 팔아서 고객에게 안겨서 내보내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옷을 사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잘 맞지 않는 옷을 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 판매사에게 또 속았구나. 이 매장에서 내가 또 한 번 속아서 옷을 샀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판매 현장에 있는, 영업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만나는가? 고객을 돕는 일을 목적으로 만나는가? 저희가 판매사들을 교육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옷을 파는 일이 아니라 고객을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옷을 팔려고 하지 말고 고객의 스타일을 연출해 주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매번 가르쳐도 실제로 매장에서 구현되는 양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판매 현장과 영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고객을 돕고 있습니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판매하고 있는 일을 영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교훈하는 것은 영업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판매하는 일과 고객이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판매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은유를 사용하는데 구매 시점은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판매 현장에서 고객을 이기게 하십니까? 아니면 판매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이 이기게 하십니까? 영업사원은 지고, 즉 판매사는 지고 고객이 이기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우리 판매 현장에서 고객이 확보되고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의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죠. 고객이 이기게 하라.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우리의 판매 현장에서 판매사가 이기고 있습니까? 고객이 이기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살펴보시고 우리는 판매 현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가? 고객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이 책의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은 제품이 아닌 가치를 산다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닌 가치를 사는 것이다. 기능이 아닌 감성을 사는 것이다.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진짜 구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 사람 크게 아마 두 종류가 가장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대화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제가 경험한 아이폰 구매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이폰의 기능을 살 뿐 아니라 아이폰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 판타지, 그러니까 감성을 함께 구매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내가 혁신적인 사람, 또 세상의 어떤 기존의 어떤 이미지를 탈파해서 새로운 어떤 감성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매한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 책의 50페이지에서는 기능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파는 것, 즉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파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죠.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나에게 보험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의 평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든든한 미래를 파세요. 내게 집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편안함과 만족감, 훌륭한 투자 가치, 소유의 자부심을 사세요. 내게 책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즐거운 시간과 지식이 주는 혜택을 파세요. 내게 장난감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행복한 순간을 파세요. 내게 타이어를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걱정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낮은 유지 비용을 파세요.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과 좋은 느낌, 자부심, 가정생활, 행복을 파세요. 제발 내게 물건 자체만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이 기능을 판다는 것과 감성을 판다는 것, 제품을 파는 것과 가치를 파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판매 현장에서요, 이불을 판매하는 판매 현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사원 분들에게, 저희 직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흔히들 듣는 예가 있습니다. 이불을 구매하러 오신 한 부부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왔을 때 저희는 4단계로 흐름을 거치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득, 마지막 결정. 관계, 설명, 설득, 결정. 이 4가지의 흐름으로 MOT를 구성하고 고객을 만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고객에 있어서 이불 매장에 있는 판매사원은 맨 먼저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시네요. 두 분 참 잘 어울려 보이세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불을 사는 고객은 어떤 아이방을 꾸며주고 싶은 부모일 수도 있고요. 친구의 결혼에 어떤 선물하기 위한 고객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 선물을 사러 오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부부 침실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오신 고객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을 꺼냄으로써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욕구를 파악하게 되죠. 욕구를 파악했을 때 이 부부가 아이방을 꾸며주고 싶은 부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을 들어갈 때는 아이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 설명을 하게 되겠죠. 제품 설명할 때는 제품의 기능과 특장점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이불은요, 이 이불은 면이 90%가 들어가 있고 폴리에스테르가 10% 들어가 있어서 땀 흡수도 잘 되면서 잠잘 때 까실까실한 느낌까지 듭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고객은 제품의 기능만으로 구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설득의 단계로 넘어가죠. 즉 감성을 터치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사는 고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제품은요,
파란색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잠들 때에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서 좋은 꿈을 꾸게 되는 이불입니다. 이 이불 사신 분들이 아이가 굉장히 깊이 잠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제품의 기능과 감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 구매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확신을 부여하는 멘트를 하게 되죠. 이것을 영업의 클로징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침 저희가 세일 기간 중인데요. 사실 이 제품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마감될지도 모릅니다. 기왕에 나오셨을 때 구매 결정하시고 가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저희 집의 아이들한테 이 제품 하나 사줬어요. 이런 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맨 처음에 관계 설정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게 되고 설명을 함으로써 이득의 느낌, 혜택을 본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설득을 함으로써 감성적인 상상을 하게 되죠. 마치 아이가 이 이불을 덮고 좋은 꿈을 꾸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 확신을 부여하는 멘트를 함으로써 실제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불을 하나 사더라도 이 이불의 기능과 어떤 이 이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젊은 부부는 이 아이의 꿈을 구매한 것이죠. 이 아이가 좋은 꿈을 꾼다는 어떤 상상, 희망, 또 구매할 때의 어떤 기쁜 느낌, 이것을 실제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영업 현장에서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부여하는 제품을 통해서 부여하게 되는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품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 가치와 감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행회사입니까? 실제로 여행회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잊지 못할 추억을 팔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화장품을 파는 회사입니까?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성분들의 희망을 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판매 현장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책의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객의 인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장의 제목은 고객이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는 제조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제품이 좋으면 팔기 쉽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사갈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품이 좋아야죠. 근데 제조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유통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이 인식할 때, 고객이 인지할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 뒷산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도 고객이 봐야 다이아몬드다 라는 이야기이죠. 실제로 렉서스, 리츠칼튼, 디즈니, 애플 이런 제품이 탁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제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그것이 탁월하다라고 인식시키는 기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브랜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고객을 잘 유지하는 서비스 품질이 좋은 기업들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탁월한 서비스의 혜택이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기술, 즉 페르소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잘 융합되었을 때 고객 서비스가 좋은 어떤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요, 고객의 인식을 관리하는 몇 가지의, 7가지의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6번과 7번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6번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고객의 접촉을 유지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DM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회사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경영자는 1인 미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을 여러분 회사의 경영자 그리고 직원분들이 고객과 접촉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그를 아직 하지 않고 계신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혹은 카카오 스토리, 이런 어떤 매체들을 우리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되고 그 1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켓 4.0에서 필립 코틀러는 이미 고객을 단순히
사냥해야 될 어떤 사냥감으로 여기지 말고 연결지어서 함께 가치를 확산해 나갈 어떤 옹호자, 변호자라고 판단해라 있죠. 그래서 고객이 옹호자가 될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전달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비판자가 될 수도 있는데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고객과 소통을 유지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7번째에서 이 책에서는 훌륭한 서비스는 바로 쇼 비즈니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미장원에 가서 미용사를 선택하는 고객들의 판단 기준을 보았더니 무려 3분의 2가 그 헤어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아니라 이 사교성에 의해서 그 헤어 디자이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접촉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얼마나 쇼맨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MOT 현장, 즉 고객 접촉 현장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쇼맨십을 발휘하고 있느냐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판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또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판매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있는 그 장면, 그 현장을 어떤 무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걸 무대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고객의 피드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점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른바 플래티넘 질문 이 2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2개의 질문을 끊임없이 고객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한 소년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를 채용하고 계십니까? 채용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잘합니까?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 관리사가 당신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소년은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그 정원을 채용돼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입니다. 왜 당신은 이미 채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화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기보다는 전화로 실제로 저에 대한 평가를 그 주인에게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 책의 예화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B2B 비즈니스나 B2C 비즈니스를 하는데 고객에게 물어보는 거 좀 망설여집니다. 주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님이 더 많은 요구를 할까 봐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좀 주저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른바 타조 증후군 이야기를 합니다. 타조가 이렇다고 그러죠. 이 포식자가 찾아오면 이 머리를 땅에 박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타조 증후군이 얻게 되는 결과는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것뿐 아니겠느냐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B2B 비즈니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값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커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우리 서비스에서 만족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2개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순서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호적인 고객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좋아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고객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비고객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경쟁사 제품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들의 댓글을 보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품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댓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로 우리 고객 말고 일반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또 대면 접촉을 통해서요. 모든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에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 가인지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소프트 자이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SSCRM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그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만나고 있는 고객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게 하고 복귀해서 직원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CRM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고객뿐 아니라 비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런 이야기들을 조직 내에 수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첫 구매 고객에게 들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은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만족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마 있겠죠. 그래서 첫 거래가 발생하는 고객에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점 때문에 거래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강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에너지도 주고 용기도 주면서 인사이트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고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방법은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구글 설문지라든가 설문 페이퍼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피드백 받는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것 중요하다는 것 경영자분들 또 직원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 제한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순서를 통해서 고객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답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한번 질문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OX로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고객은 똑같기 때문에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 OX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객은 다르므로 다르게 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욕의 뉴발란스 매장에서는요, 신발을 현장에 오는 고객들의 발 사이즈를 직접 재서 그 발의 모양대로 매장에서, 이 맨하탄에 있는 매장에서 직접 신발을 맞춰주는, 맞춤형 제공을 해주는 그런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디다스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소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케팅 시대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4.0 시대에 소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 품종, 맞춤 생산의 시대가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비즈니스의 복잡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해주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그 이상의 성과와 보상을 얻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하라는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객은 진심 어린 서비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거죠. 직원들은 자부심과 어떤 자신감을 얻게 돼서 사내에 베스트 프랙티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고객들은 반복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는 고객이 방어적인 태도로 대우할 때 맞춰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승낙을 얻기에 또 빨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혜택은요, 거의 모든 경쟁 상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커지고 비즈니스의 성공 경험이 늘어날수록 버스는 다시 온다라는 개념이 조직 내에 들어갑니다. 이 고객이 떠나가면 다른 고객이 오니까 다른 고객 만족시켜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표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이 책은 아주 과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요구가 다시 오지 않을 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서비스를 여러분들도 소비자로서 어떤 고객의 서비스 제공자의 작은 서비스를 경험한 이후에 재방문한 사례는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어느 카센터에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이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한 다음에 그 카센터에 단골 고객이 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타이어에 아주 작은 바람이 빠지는 실방구라고 그러죠. 바람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거 무료로 이렇게 통상 돈을 받죠. 한 10,000원 정도 아마 받을 겁니다. 어느 카센터에 갔더니 그걸 그냥 무료로 해주고 이 차에 연관된 다른 서비스까지 이렇게 체크해주는 카센터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카센터에 단골 고객이 돼 있습니다. 반지 사이즈를 넓혀주러 갔는데 반지 사이즈를 넓혀주면서 반지에 대한 미세한 흠들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경험을 하고 그 액세서리 매장에 단골 고객이 된 사례가 있지 않으십니까? 안경테를 맞춰주러 갔죠. 안경테를 좀 조절하러 갔는데 안경테를 맞춰주면서 무료로 시력 테스트를 해주었던 그 안경점의 단골 고객이 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맞춤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맞게끔 대우해 줌으로써 그 고객의 단골 고객이 그 매장의 단골 고객이 된 경험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일곱 번째 이야기는요. 서비스 중심 조직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중심 조직이 되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책의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서비스 중심 조직이 아니라는 증거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번,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에게 실적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제공한다. 2번, 진실의 순간을 관리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3번, 고객을 특별히 배려한 직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직원이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질책하거나 처벌하면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로 여긴다. 5번, 기존 고객에 대한 도움이나 서비스보다 신규 고객 확보를 훨씬 더 강조한다. 6번,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직원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때 보상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7번, 고객에게 친절하자라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특정 기간 동안 자주 시행하지만 곧바로 잊어버린다. 8번,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도 않는 고위 관리자에게 고객 문제 해결을 맡긴다. 9번, 고객이 인식한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평가하지 않는다. 마지막 10번, 모든 단계의 관리자에게 서비스 책임을 묻지만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그들을 보상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서비스 중심 조직, 고객 중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원에 대한 평가나 보상에 관련된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 회사가 이 10개 중에서 몇 개의 예라고 대답하는가, 3개 이상 예라고 대답한다면 이 책의 저자는요, 여러분 회사는 고객 중심 조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 중심형 조직이 된다는 거, 고객 중심형 조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비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가지 정도만 좀 발췌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경영자와 또는 관리자에게 중요한 요소들 중심으로 좀 뽑아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고객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 고객과 직원들이 만나고 있는 그 MOT,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 어디입니까?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은 고객의 반응과 고객의 피드백을 여러분 조직의 운영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고객의 인식을 결정짓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그 고객의 인식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전 직원이 서비스 중심, 고객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영업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 비밀로 고객 중심 조직, 서비스 현장 중심의 조직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은 언제든지 성공을 거듭할수록 본부 중심 조직, 운영 중심의 조직, 의사결정자 중심의 조직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판매 현장, 서비스 현장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고객은 뒷전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심독하시고 우리 회사가, 여러분의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객 중심적이 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관리자들과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